당장 이혼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애들 다시는 못 보게 할 거야! 남편의 잔인한 통보와 함께 아내 선영은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갑엔 돈 한 푼 없고 손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료급식소 한켠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떨던 그녀는 끝내 그 폰을 켜고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추워요. 그 간절했던 문자 한 통이 20년을 닫아두었던 한 사람의 약속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츠 20대가 한 여자를 위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 문자는 누구에게 닿았고 왜 이토록 거대한 폭풍이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자정을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강남 고급 빌라의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편 진호가 선영의 가방을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선영. 당장 안 나가? 내 집에서 내 물건 싹 다 치우라고 했지. 선영이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이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저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진호가 현관 문틀에 기대어 서서 선영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10년 동안 기사딸 주제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안 그래? 그때 진호의 등 뒤에서 명품 코트를 어깨에 걸친 유라가 나타나 김진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유라가 선영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호 씨가 이제 그만하자잖아요. 눈치껏 좀 빠져주지 그래요? 비린내 나는 기사 딸이랑 한솥밥 먹는 거 진호 씨가 그동안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선영이 고개를 들어 유라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 씨, 어떻게 우리 집에? 진호 씨, 이 여자 누구예요? 제가 시어머니 병수 발드는 동안 둘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진호가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와 지폐 몇 장을 꺼내 선영의 젖은 얼굴에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라 내 여자다. 이제 알았으면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애들도 유라가 키울 거니까 다시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선영이 바닥에 뿌려진 지폐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제 목숨이에요. 진호 씨, 당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유라가 진호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선영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어머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동네 사람들 다 나오겠네. 하긴 기사 딸이 배운 게 어디 가겠어?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피처폰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호가 선영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진호가 낡은 폰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노인네가 남긴 유품이냐? 아직도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들고 다니네. 선영이 휴대폰을 되찾으려 진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그거 아빠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진호 씨. 진호가 선영의 손을 발로 차내며 휴대폰을 길까 진흙탕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기사놈 냄새 나는 물건은 내 집 근처에 두지도 마라. 내 아비처럼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 그게 내 수준이니까. 진호와 유라는 박선영의 통곡을 뒤로 한 채 차갑게 현관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비 내리는 길바닥을 더듬어 진흙투성이가 된 휴대폰을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박선영은 비틀거리며 빌라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인적이 끊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은 박선영의 옆으로 화려한 전광판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광판 속에서는 진호의 건설사가 지역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선영이 광고 속에서 환하게 웃는 진호를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래. 아빠, 저 이제 정말 어떡해요? 그 시각 빌라 안에서 진호와 유라는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유라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노인네가 시골에 남긴 땅 서류야. 박선영만 떼어내면 내 명의로 돌리는 건 일도 아니지. 유라가 진호의 무릎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해. 그 여자 아빠는 죽어서도 오빠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고 가네. 진호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흉측하게 웃었습니다. 선물은 무슨, 원래 내 거였어야 할 돈이야. 박선영 저 바보는 자기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꿈에도 모르겠지. 선영은 정류장에서 진흙이 묻은 아빠의 폰 액정을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휴대폰을 보며 박선영은 살아생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홀로 떠난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선영의 개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진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애들 평생 못 볼 줄 알아. 기사 딸인 네가 법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선영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가슴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진호 씨, 제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선영은 갈 곳 없는 현실의 지하철역 근처 노숙인 대기소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선영의 뼈마디를 파고드는 지독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변호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진호가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선영 그 여자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해. 바람을 피웠든 돈을 훔쳤든 상관없어. 변호사가 조작된 서류와 사진 뭉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이미 사모님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넣을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짜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영은 도서관 구석 충전기 앞에 앉아 아빠의 낡은 폰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귓가에는 임종 직전 힘겹게 숨을 내뱉던 아빠의 갈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영아, 만약에 말이다. 네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면 그때 꼭 이 폰을 켜서 연락하거라. 그 사람이 아빠를 대신해 너를 지켜줄 게다. 알았지?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충전기를 꽂자 희미하게 액정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켜져라.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기적처럼 전원이 들어오자 저장된 연락처에는 오직 친구라는 이름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떨며 매만지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처럼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갈 데가 없어. 아빠, 나 어떡해. 선영은 아빠의 폰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눈을 감고 아빠의 마지막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차마 그 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선영은 아빠의 유품만 꽉 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칼바람이 몰아치는 오후 이틀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선영이 비틀거리는 다리로 도심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글 도는 현기증에
벽을 짚고 선 선영의 눈에 긴 줄이 늘어선 무료급식소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배식을 준비하던 중년의 봉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차례대로 들어오세요. 오늘 메뉴는 따끈한 소고기 묵국입니다. 선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노숙인들 사이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줄 끝에 섰습니다. 봉사자가 줄을 정리하다가 낯선 얼굴의 선영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댁은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여기 줄 서는 거 맞아요? 선영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밥을 주는 곳이 맞나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봉사자가 선영의 초췌한 몰골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잘 오셨네. 처음 오면 좀 쑥스럽겠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어때요? 자, 여기 식판 들고 저기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선영은 봉사자가 건네는 식판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같은 시각 길 건너 검은색 차량 안에서 선영을 감시하던 사설 탐정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박선영 씨 말입니다. 서울역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식판 들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진호가 의자에 몸을 푹 파묻으며 담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급식소? 야, 이거 정말 그림 제대로 나오는구먼. 야, 한 장도 놓치지 말고 선명하게 다 찍어서 보내. 알았어?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유라가 눈을 반짝이며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 씨, 정말 그 언니가 거기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기사 딸이라 그런지 입맛도 참 저렴하네. 그치? 진호가 전송된 사진들을 확인하며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저런 것들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 기사딸로 태어났으면 저기 줄 서 있는 게 격에 맞는 거지. 유라가 사진 속 선영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회장님 기사였다면서? 그동안 아버지가 뭐 챙겨준 건 없나 봐? 아님 강 회장이 이미 버린 카드인가? 진호가 코방귀를 뀌며 냉소적인 말투로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 그 양반이 노망나지 않은 이상 저런 실패한 노인네를 왜 기억해? 이미 10수년 전에 버림받고 연락도 끊긴 사이라고. 그냥 운전대나 잡던 소모품이었을 뿐이야. 유라가 진호의 목을 끌어안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하긴 오빠 말이 맞아. 그 노인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빠, 우리 내일 그 언니 만나면 이 사진 보여주면서 겁 좀 줄까? 진호가 유라의 턱을 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사진 한 장이면 위자료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도장 찍게 될 거다. 박선영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끝이야. 드디어 선영의 식판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담겼습니다. 선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으나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거친 환경에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봉사자가 선영의 식탁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마셔요. 많이 시장했죠? 천천히 들어요. 체하면 큰일 나니까. 선영은 숟가락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봉사자가 선영의 손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람이 밥 한 끼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자,
얼른 국부터 한술 떠봐요. 식으면 맛없어. 선영은 국 한 숟가락을 떴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선영이 고개를 숙이고 멍하니 국그릇만 바라보자 옆자리에 앉은 노숙인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댁, 왜 안 먹어? 여기 밥맛 좋아. 얼른 먹고 기운 차려야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선영은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밥알을 씹어 삼켰습니다. 선영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품위를 버리면 안 된다. 가슴속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선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애써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선영은 주머니에서 아빠의 낡은 피처폰을 꺼내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선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아빠, 저 선영이에요. 저 지금 너무 배고프고 추워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선영은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선영의 어깨가 들썩이며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설 탐정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다시 진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박선영 씨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탁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진호가 와인 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드디어 박선영이 정신줄을 놓았나 봐. 이제야 포기할 마음이 생겼나 보군. 유라가 진호의 전화기를 뺏어들고 탐정에게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그 언니 우는 사진 얼굴 잘 보이게 선명하게 찍어줘요. 내가 내일 각서 받을 때 면전에 던져주게. 탐정이 굽실거리며 유라에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아주 적나라하게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급식소 봉사자가 다시 선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기요,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인데. 괜찮아요? 어디 갈 곳은 있는 거죠? 선영은 소매로 급히 눈물을 닦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소란 피워서 정말 미안합니다. 선영은 도망치듯 급식소를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답장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의 폰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두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정말 어떡하죠? 내일이면 정말 끝인가요? 우리 애들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아빠, 대답 좀 해줘요. 선영은 벤치에 몸을 웅크린 채 아빠의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전원을 껐습니다. 선영이 휴대폰을 품에 안으며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아빠가 연락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 선영이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시각, 선영이 보낸 문자 한 통은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야수가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짧은 문자가 어떤 기적을 불러오게 될지 말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태강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강 회장의 귓가에 어디선가 아주 작고 낯선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린 채 비서실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실장, 지금 이 소리 들리는가?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박 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안을 살피다가 책상 뒤편 거대한 금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금고 안쪽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신 게 있으신지요?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번호를 누른 강 회장이 구석에 깊숙이 처박혀 있던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전화기가 비명을 지르듯 몸체를 떨고 있었죠. 강 회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전송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선영이에요. 너무 배고프고 추워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메시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강 회장은 심장을 움켜쥐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수십 년간 맺혔던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굵게 떨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당황하며 강 회장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당장 의료진을 부를까요? 강 회장이 박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의사가 문제가 아니야. 당장 보안팀 소집해. 30년 전에 나를 살렸던 내 형님, 박 형님의 딸이 지금 굶주리고 있단 말이다.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고.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강 회장을 붙잡은 것은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선영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선영의 아버지는 강 회장의 누명을 대신 쓰고 감옥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자네가 살아야 내 딸도 살고 우리 회사가 사는 거네. 나는 괜찮으니 제발 살아남아서 뒷날을 기약하게. 강 회장이 벽에 걸린 옛 사진을 어루만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 덕에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형님 딸 하나를 못 돌보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약속 하나로 태강그룹을 일궈낸 강 회장이었지만 출소한 친구는 짐이 되기 싫다며 종적을 감췄습니다. 오직 딸이 정말 위태로울 때만 이 폰을 켜겠다는 마지막 약속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강 회장이 사무실로 들이닥친 보안팀장을 향해 서류판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팀장, 지금 당장 이 번호 추적해. 10분 준다. 내 조카 선영이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내면 자네들 오늘부로 다 해고야.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확인되었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서울역 인근 공원 공중화장실 뒤편 벤치로 잡힙니다. 지금 바로 요원들 급파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박 실장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박 실장, 자네는 지금 바로 비상 연락 돌려. 내일 아침 8시까지 태강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준비해라. 전 직원 비상 대기시키고. 박 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같은 시각 진호는 강남의 화려한 호텔 라운지에서 유라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차가운 샴페인 잔을 유라의 잔에 부딪히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오늘 기분이다. 한 잔 더 해. 내일이면 그 지긋지긋한 박선영하고도 완전히 끝이니까. 유라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코끝을 찡긋거리며 진호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정말 내일이면 도장 확실히 찍는 거지? 그 언니 급식소에서 우는 사진 보니까 아주 멘탈이 나갔던데? 진호가 비릿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한 점 입에 넣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자식 얼굴 담보로 잡았는데
안 찍고 백이겠어? 기사딸 주제에 우리 집에 10년이나 붙어 있었으면 호강한 거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유라가 깔깔거리며 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맞아. 그 언니 아빠도 참 불쌍해. 평생 남의 집 차나 몰다가 죽어서도 딸한테 집만 되고 말이야. 안 그래? 진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양반, 강 회장한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노인네 아니야. 강 회장도 아마 그 이름조차 기억 못할걸? 우리가 겁낼 건 아무것도 없어. 다시 태강그룹 비서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강 회장에게 서류 한 장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선영 씨의 남편이었던 진호라는 자의 건설사 말입니다. 확인해 보니 우리 그룹 태강 물류의 하청업체입니다. 강 회장이 차 뒷좌석에서 그 보고를 듣고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건설사 사장? 내 조카를 비바람 속에 쫓아내고 호텔에서 술을 마셔? 박 실장, 당장 실행해라.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할까요? 일단 투자 철회부터 시작할까요?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투자 철회? 아니, 그놈이 가진 모든 숨구멍을 다 막아버려. 내일 아침 그놈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 세상이 무너졌다는 걸 똑똑히 알게 해줄 거다. 깊은 밤 선영이 웅크리고 잠든 공원 벤치 주변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선영의 벤치를 중심으로 커다란 우산을 펼쳐들고 도열했습니다. 잠든 선영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 든든한 그림자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얕은 숨을 내뱉고 있었죠. 잠시 후 정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이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선영이 잠든 벤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저분해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품에 꼭 쥐고 있는 낡은 피처폰을 본 강 회장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선영이 인기척에 놀라 부스스 눈을 뜨며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서 잠만 자고 바로 나갈 거예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자 강 회장이 우산을 든 손을 떨며 선영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자니가 박 형님의 딸 선영인가? 선영이 멍한 눈으로 노신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아세요? 누구신데 저를? 강 회장이 선영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한테 목숨보다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선영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 회장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의 찬 바람을 뒤로하고 선영은 강 회장이 내어준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고요하고 우아한 별장은 선영이 어제까지 겪었던 지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고급스러운 실크 담요를 어깨에 걸친 선영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눈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그런 선영의 맞은편에 앉아 인자하면서도 서글픈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차가 좀 식었구나. 한 모금 마시고 속부터 달래렴.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어도 된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빠를 잘 아시는 분인가요?
아빠는 평생 가난한 기사로만 사셨는데 어떻게 회장님 같은 분이 아빠를 친구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단다. 30년 전 우리는 함께 꿈을 꾸던 동업자였어. 아니, 동업자 그 이상의 목숨을 나눈 형제였지. 선영이 눈을 크게 뜨며 강 회장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동업자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평생 운전대만 잡으시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만 하셨는데 강 회장이 젖은 눈가를 닦아내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선영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내던진 분이다. 당시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었지. 그때 너의 아버지가 나를 불러내더니 술 한 잔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네가 남아서 회사를 지켜야 내 딸도 미래가 있네. 나는 혼자지만 자네는 지켜야 할 사원들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네. 자네는 남아서 꼭 성공하게. 선영은 사진 속 젊은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감옥에 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사고를 친 줄로만 알고. 강 회장이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소하신 뒤에도 아버지는 내 성공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칠까봐 정체를 숨기고 사셨단다. 내가 수천 번을 찾아가 모시려 했지만 끝내 거절하시며 기사로 사셨어. 내가 잘 되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말이야. 선영은 아빠가 왜 평생을 그토록 검소하게 살았는지, 왜 그 낡은 피처폰을 보물처럼 간직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별장 안쪽 금고를 열어 낡은 편지 뭉치들을 꺼내 선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려다 차마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다. 여기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다 내 걱정뿐이더구나. 네가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내 아버지의 유일한 기도였어. 선영이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멈춰 섰습니다. 편지 한 구석에는 진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선영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진호라는 그놈은 처음부터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접근한 놈이다. 나한테 투자 한번 받아보겠다고 내 아버지 뒤를 밟다가 나한테 거절당했었지. 그 뒤에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야. 선영이 편지를 꽉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호 씨가 저를 이용했다고요? 우리 아빠의 과거를 알고 회장님 배경을 보고 저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강 회장이 탁자를 내리치며 서슬 퍼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렇다. 내 아버지는 그놈의 속셈을 눈치채고 끝까지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 그런데 감히 그놈이 내 형제의 딸을 길바닥으로 내쫓아? 감히 박 형님의 딸을 급식소줄에 세워? 선영은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강 회장이 선영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울지 마라. 지금부터 이 아저씨가 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마. 감히 내 형제의 딸을 건드린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알겠느냐? 선영이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아내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저씨. 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를 모욕하고 저를 짓밟은 그 사람들을 제 발 아래 무릎 꿇리게 해주세요.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박 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바로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법률팀을 이리로 불러라. 내 조카 선영이를 내일 아침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도록 해. 박 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의전 차량 20대도 이미 대기 중입니다. 성문 밖에서는 강 회장이 지시한 전문가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선영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영은 화려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어제의 처참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고 서늘한 눈빛을 가진 복수의 화신이 그곳에 서 있었죠. 진호 씨,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기사의 딸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선영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강 회장이 그런 선영에게 다가와 태강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특별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도가 없는 카드다. 네가 하고 싶은 모든 복수를 이 카드로 시작해라. 돈 걱정은 단 일전도 하지 말고 오직 그놈들을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해. 선영이 카드를 받아주며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같은 시각 진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아침 선영을 압박해 땅을 빼앗을 생각에 들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해일이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죠. 강 회장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실에 걸린 친구 박 형님의 사진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일 아침 친구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놈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형님의 딸이 받는 눈물이 이제는 그놈들의 피눈물이 될 겁니다. 강 회장은 맹세하듯 사진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내일 아침의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별장 앞마당에는 검은색 세단 20대가 엔진을 예열하며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무색하게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밀려들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20대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서며 빌라 앞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죠. 골프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던 진호가 입을 쩍 벌린 채 바닥에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유라야, 저거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저게 다 S클래스 맞지? 진호의 옆에 딱 붙어 서 있던 유라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당황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게 다 몇 대야? 하나, 둘. 세상에 20대는 좋기 되겠는데? 우리 동네에 국빈이라도 온 거야?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진호의 빌라 앞에 두 줄로 길게 도열했습니다. 가장 가운데 서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눈부시게 하얀 명품 정장을 입은 선영이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호가 눈을 비비며 선영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선영? 야, 너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차들은 다 뭐고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선영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진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어제까지만 해도 기사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 모양이네. 선영이 가방에서 빳빳한 신권 뭉치를 꺼내 진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자, 이건 어제 네가 내 얼굴에 던졌던 그 더러운 돈이다. 내 아빠를 모욕한 값으로 쳐줄 테니 주머니에 잘 챙겨 넣어둬. 유라가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보며 선영에게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어디서 빌린 차들이야? 어디서 이런 쇼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해? 당장 안 치워?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유라의 앞을 가로막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시면 업무 방해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차 뒷좌석에서 위험 있는 모습의 강 회장이 내리며 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호에게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니가 내 친구의 딸을 길바닥으로 쫓아낸 그 김진호라는 놈인가? 진호가 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으며 비굴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태강그룹 강 회장님 아니십니까?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강 회장이 진호의 얼굴에 가래침이라도 뱉을 듯이 험악한 표정으로 일갈했습니다. 내 형제의 눈에 피눈물을 뽑아낸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자네, 오늘부터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진호가 바닥을 기며 강 회장의 구두 근처까지 다가가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선영이가 회장님 조카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강 회장이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을 돌아보며 짧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바로 저놈 회사랑 맺은 하청 계약 싹 다 파기해.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 나간 대출금 오늘 안에 전액 회수하도록 지시해. 박 실장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회장님. 현재 시각부로 진호 사장의 건설사는 모든 투자와 자금줄이 동결되었습니다. 곧 국세청 세무조사팀도 들이닥칠 겁니다. 진호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계약 파기라니요. 대출 회수라니요. 저 그럼 당장 망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영이 그런 진호의 머리 위로 이혼 소송장을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지. 네가 어제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내 수준에 맞게 구걸이나 하며 살라고 했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이제 구걸은 네가 해야 할 거야. 유라가 겁에 질린 채 진호의 팔을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요. 정말 우리 망하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진짜야? 진호가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내가 선영이를 무시했잖아. 네가 다 망친 거라고. 선영이 차에 오르기 전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내 아이들, 지금 당장 내 차로 보내. 1분이라도 늦으면 납치죄로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진호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니, 애들 빨리 데리고 나오세요. 빨리요. 아이들이 울면서 나오자 선영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벤츠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20대의 차량이 장엄한 엔진 소리를 내며 빌라 단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진호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호의 건설사 사무실은 압류 반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호가 사무실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직원들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이거 내 책상이야. 내 회사라고. 당신들이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압류 직원이 진호를 밀쳐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입니다. 비켜나세요.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겠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유라는 짐을 싸서 도망치려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요원이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유라 씨, 현재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진호 사장과 공무원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하니 조용히 계십시오. 유라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서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박 형님의 딸에게 지은 죄는 목숨으로도 못 갚는다고 말입니다. 그 시각 선영은 아빠의 낡은 피처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선영이 숟가락을 들며 폰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이제 저 안 울어요. 아빠가 남겨준 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지켜주고 계세요. 선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젖은 밥이 아닌 고소하고 달콤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서 맛있게 반찬을 집어먹던 아들이 선영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그 무서운 집 안 가도 돼?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거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선영은 아이의 젖살이 오른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는 그 집 안 가도 돼. 엄마가 우리 강아지들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많이 먹어. 아이들이 웃으며 다시 수저를 움직이는 소리가 적막했던 별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식탁 위에 놓인 아빠의 폰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묶여버린 진호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시외각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노트북을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으로 출금 불가라는 글자만 깜빡이고 있었죠. 아, 강 회장. 이 노인네가 정말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떻게 비자금 한 푼을 안 남기고 다 막아버려. 어떻게. 구석에서 짐 가방을 챙기던 유라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진호를 향해 울먹였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우리 그냥 자수하면 안 돼요? 태강그룹 보안팀이 우리 뒤를 쫓고 있대요. 나 무서워 죽겠어. 진호가 유라에게 달려들어 뺨을 세차게 후려치고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포효했습니다. 자수? 야, 이 미친년아. 누구 좋으라고 자수를 해. 내가 김진호야. 이렇게 허무하게 안 무너진다고.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어. 유라가 바닥을 기며 진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한 수가 뭔데? 설마 또 무슨 사고를 치려는 거예요? 진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선영이 목숨처럼 아끼는 게 뭔지 몰라서 물어. 그 잘난 아이들, 내 새끼들이기도 하잖아. 아빠가 애들 좀 보겠다는데 누가 뭐래? 잠시 후 진호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 민준이와 딸 서윤이를 발견하자 진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인 척 연기하며 차창을 내렸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아빠 여기 있어. 아이들이 반가운 듯 차로 달려오자 진호가 서둘러 뒷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깜짝 여행 가라고 하셨어. 오늘 엄마는 별장에서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신단다. 얼른 타. 민준이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같이 안 왔어? 휴대폰도 안 받으시던데. 진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유, 엄마가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하느라 바쁘셔서 그래. 자, 어서 앉아. 안전벨트 매고.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진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거칠게 차를 몰아 지방에 한버려진 폐가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이들이 하교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선영은 별장 거실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선영이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거칠게 뽑아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 우리 민준이랑 서윤이 어딨어요? 아저씨, 진호 씨가 애들을 데려갔대요. 그 인간 제정신 아니라고요. 옆을 지키던 강 회장이 선영의 어깨를 꽉 누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진정해라. 몸부터 추스려야 아이들을 구할 것 아니냐. 이 아저씨가 절대 내 아이들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다. 선영이 강 회장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열하며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진호 씨는 지금 벼랑 끝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제발, 제발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스피커폰을 켜자 진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응급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하, 회장님, 제 목소리 잊으신 건 아니죠? 지금 제 옆에 애들이 아주 예쁘게 자고 있거든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강 회장이 주먹을 부르르 떨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호,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감히 내 형제의 손주들을 건드려? 진호가 수화기 너머로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제? 웃기지 마. 당신이 내 회사를 망가뜨린 건 형제라서 한 짓이야? 당장 현찰로 100억 준비하세요. 태강그룹에서 나올 합의금 미리 받는 셈 치자고. 안 그러면 나 이 애들하고 같이 지옥 갈 겁니다. 선영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진호 씨, 제발 멈춰요.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한테 왜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진호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선영아, 목소리 들리네? 그래, 너도 와야지. 1시간 준다. 돈 가방 들고 내가 문자로 보낸 주소로 혼자 와. 경찰 부르면 그 즉시 불지를 줄 알아. 한편 혼자 도망치려던 유라는 강 회장이 보낸 요원들에 의해 공항 근처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말해. 김진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어디냐? 내 입으로 불면 내 목숨줄은 붙여주마. 유라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진짜 몰라요. 그냥 오빠가 예전에 자기만 아는 은신처가 있다고. 아, 맞다. 오빠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골 폐가가 하나 있어요. 경기도 외곽 숲속인데 거기가 분명해요. 강 회장의 매서운 눈빛이 박 실장에게 향했습니다. 들었지? 당장 최정예 구출팀 가동해. 헬기 띄우고 주변 기지국 추적해서 오차 범위 좁혀. 10분 내로 잡혔다. 창고 안 민준이와 서윤이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방 안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다 너네 엄마 때문이야. 알겠어? 너네 엄마가 나를 배신하고 그 영감탱이한테 붙어서 우리 집을 망가뜨린 거라고. 서윤이가 울먹이며 진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 얼굴 왜 그래요? 무서워.
진호가 아이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집 같은 거 없어. 돈 안 오면 우린 다 여기서 끝이야. 조용히 안 해? 확 그냥. 민준이가 동생을 품에 안으며 진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가만 안 둘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진호가 민준이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광기 어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래, 나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혼자 안 죽어. 알았어? 현장에 도착한 선영은 수십 명의 경찰과 저격수들이 배치된 것을 보고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보안팀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진입각 안 나오나? 저 안 상황은 어때? 보안팀장이 무전을 들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장님 심리 상태가 최악입니다. 입구에 인화 물질을 뿌려놔서 함부로 진입했다가는 폭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경찰의 확성기를 뺏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선영을 붙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상태였습니다. 진호 씨, 나 박선영이야. 들려? 돈 여기 있어. 나 지금 혼자 들어갈 테니까 애들부터 내보내.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창고 문틈으로 진호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들 다 뒤로 물러나게 해. 강 회장도 저리 가라고 해. 너 혼자만 들어와. 딴짓하면 바로 불 지른다. 선영은 강 회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저 믿으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해요. 아빠가 나를 지켰던 것처럼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진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선영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왔어?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강 회장, 돈 가방 저 앞으로 던져. 지금 당장. 선영은 칼날이 목을 파고드는 감각 속에서도 구석에 웅크린 아이들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눈 감고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자 진호가 선영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선영아,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귀한 척하더니 결국 너도 이 꼴이네. 내 아비가 나한테 준 수모. 오늘 네가 다 갚고 가는 거야. 선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호, 너 참 불쌍한 인간이야. 넌 평생 우리 아빠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비겁하고 추악한 쓰레기일 뿐이야. 네가 이럴수록 네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증명하는 꼴이라고. 진호가 분노에 눈이 뒤집혀 칼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입 닥쳐. 내가 너부터 죽이고 그 영감탱이도 다 죽여버릴 거야. 죽어버리라고. 진호가 칼을 내리꽂으려던 그 찰나 강 회장의 수신호와 함께 창고 천장의 유리가 굉음을 내며 박살났습니다. 특수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강화하며 섬광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진입. 아이들부터 확보해. 눈을 찌르는 빛과 폭음 속에서 진호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고 선영은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호의 눈앞으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일제히 나타나고 요원들이 그를 덮치기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천장을 뚫고 내려온 요원들이 진호를 덮치는 찰나 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구석에 있던 아이들을 낚아채듯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구르면서도 선영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싸주며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만 봐, 엄마만.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엉엉.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뒤로 바닥에 눌린 진호의 비명이 창고, 벽을 타고 흉측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얼굴이 흙바닥에 박힌 진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거 내 돈, 내 100억 어디 있어? 강 회장, 약속했잖아. 돈 가방 가져오기로 했잖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장이 진호를 일으켜 세우자 진호는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서장님, 저 사람이 나 협박해서 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요. 박선영 저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새끼들아. 경찰서장은 진호의 추악한 모습에 혀를 차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김진호 씨, 당신은 지금 아동 납치 및 감금, 그리고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당신이 찾는 그 돈, 평생 감옥에서 콩밥 먹는 데나 쓰게 될 거야. 데려가. 강 회장은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장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저놈이 지난 10년간 우리 하청업체로 있으면서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횡령, 그리고 선영이의 아버지를 협박했던 모든 증거입니다. 단 한 푼의 선처도, 단 하루의 감경도 없어야 할 겁니다. 내 태강그룹의 모든 명예를 걸고 엄벌을 요구합니다. 사건 직후 선영은 아이들을 강 회장이 보낸 전용 의료팀의 보살핌 속에 잠들게 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복수의 화신 같았죠. 피고인석에 앉은 진호와 유라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이 잔뜩 웅크린 채 판사를 향해 울먹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 남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아이들을 납치하자는 것도, 선영 언니를 협박하자는 것도 전부 진호 씨가 낸 아이디어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게 전부입니다. 진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유라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돈 필요하다고 징징거렸잖아. 네가 100억만 있으면 우리 해외 가서 살 수 있다고 꼬드겼잖아. 네가 주범이야, 이년아. 이게 어디서 독박을 씌워. 네가 애들 학교 위치 알려주면서 나보고 망이나 보라고 했지.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자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인 김진호, 피고인 유라. 계속 소란을 피우면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아빠의 낡은 피처폰과 함께 미리 복구해둔 진호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이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기 앉아있는 두 사람은 10년 전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담긴 대화 내용을 들어봐 주십시오. 법정 가득 진호와 유라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야, 걱정 마. 박선영 저 바보는 자기 아빠가 강 회장 대신 감옥 간 줄도 몰라. 적당히 구슬려서 땅 서류만 뺏으면 우리 세상이야. 오빠, 그럼 애들은 어떻게? 걔네 엄마 닮아서 눈치가 빠르던데. 애들이야 나중에 걸림돌 되면 시설에 보내버리든지 하면 되지. 돈이 먼저지 자식이 먼저냐? 녹취가 끝나자 법정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덮어버렸죠.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진호는 자신의 아이들을 범죄의 도구로 삼아 인질극을 벌였으며 태강그룹 하청업체 운영 과정에서 수십억 대의 횡령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김진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 유라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선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25년 같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한 남자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진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이라니.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애들 좀 데리고 있었다고 15년이라니요. 박선영, 네가 강 회장한테 몸이라도 판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경찰들이 진호의 입을 막으며 거칠게 끌고 나가자 법정 안에는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을 향해 비열한 욕설을 내뱉는 진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의졸였습니다. 아니, 진호 씨. 이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벌이야. 거기서 네가 벌인 게 뭔지 평생 생각하며 살아. 강 회장은 선영을 차에 태우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영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선영이 의아한 듯 서류를 펼쳐보자 거기에는 진호의 건설사를 파산시킨 뒤 새롭게 설립된 박상훈 기사복지재단의 정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내 아버지는 평생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동료들의 복지를 늘 걱정하셨지. 그놈의 회사를 부순 돈으로 이 재단을 만들었다. 이제 네가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너의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보렴. 이건 내 아버지의 유산이다. 선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재단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시부모를 마주했습니다. 길바닥으로 쫓겨나 행색이 초췌해진 시어머니가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도 우리가 내 시부모 아니었냐? 우리 진호가 감옥에 갔어도 우리는 살아야지. 제발 방 한 칸만 마련해 다오.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모요? 제 아버지를 기사놈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비오는 밤 저를 쫓아내던 날 당신들은 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 이제 당신들이 몸소 겪으며 살아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선영의 마음엔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는 해외 도주를 위해 가발을 쓰고 공항을 서성이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라 씨 신분 세탁 전에 범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즉시 구속영장 집행합니다. 이거 나요. 난 아무 잘못 없단 말이에요. 야. 유라가 공항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녀의 명품 가방 속에 담긴 현금 뭉치들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별장 서재에 앉은 선영은 아빠의 낡은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이 복구해준 폰 속에는 아빠가 생전에 강 회장에게 쓰려다 차마 전송하지 못했던 수천 개의 미발송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강 회장의 형님을 자처하며 누명을 대신 썼던 아빠의 뜨거운 진심이 그 낡은 액정 너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선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 오늘 선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네. 자네에게 술 한잔 얻어먹으며 자랑하고 싶지만 꼭 참음세. 내 딸이 제 앞가림할 때까지 나는 그저 이름 없는 기사로 남는 게 맞지 않겠나? 강 동생, 선영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사위놈이 영 미심쩍네. 자니가 보면 단칼에 내쳤을 놈인데 내 딸이 좋다니 믿어보려 하네. 만약 훗날 내가 곁에 없을 때 이 아이가 위태로워지면 그때는 자니가 내 대신 산이 되어주게. 그리고 선영은 강 동생이라 부르며 친구의 성공을 멀리서 응원했던 아빠의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끝내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메시지는 선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네에게 준 내 30년의 세월, 그 값으로 내 딸 하나만 지켜주게나. 내 친구 강 회장, 자네라면 이 무거운 부탁 들어줄 거라 믿네. 강 회장이 어느새 선영의 뒤로 다가와 아빠의 폰 액정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젖은 목소리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나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셨지. 내가 동생으로서 형님께 받은 은혜가 하늘 같은데 형님은 오직 너 하나만 부탁한다고 하셨어. 선영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아저씨가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거다. 선영이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저씨를 믿으셨던 거예요. 친구로서 그리고 동생으로서요. 아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요. 선영은 아빠의 폰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쫓겨났던 나약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태강그룹의 비호를 받는 당당한 경영인이자 두 아이의 강한 엄마인 박선영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모든 폭풍이 지나간 밤, 선영은 아빠의 폰을 머리맡 충전기에 정성스럽게 꽂아두었습니다. 액정에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이 마치 아빠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자리에 단단한 새살을 돋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여성 중 한 명이 된 선영은 오늘 역시 이사장실이 아닌 익숙하고 소박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메뉴는 고기 반찬이 넉넉해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함께 봉사하는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날이 추워지는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제가 국은 더 넉넉히 담아드릴게요. 선영은 매달 한 번씩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최고급 정장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선영의 모습은 1년 전 절망에 빠졌던 여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이었죠. 배식을 마친 선영이 식당 구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릴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선영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세댁, 아니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고 살아. 아비가 하늘에서 참 좋아하시겠어. 선영이 할머니의 손을 꼭 맞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여기서 얻은 위로를 돌려드리는 것뿐인걸요. 저희 아빠도 제가 이러는 걸 제일 원하셨을 거예요. 선영이 운영하는 박상훈 기사복지재단 1층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으로 꾸며진 이곳은 기사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식당입니다. 입구에는 아빠의 젊은 시절 택시 운전대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소박한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한 베테랑 기사가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보다가 선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사님, 이 사진 속 박 형님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참 존경하던 분이었거든요. 허허, 그 양반 참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었는데. 선영이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님,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사님과 여기서 매일 바둑이라도 두셨을 거예요.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남겨주신 숙제니까요. 에이, 이 정도면 대골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 알아주는 건 이사장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은 화려한 회장실을 떠나 서울 교회의 작은 농장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흙이 묻은 멜빵 바지를 입은 강 회장이 밭에서 뛰어노는 민준이와 서윤이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녀석들, 고구마를 캐랬더니 흙장난만 하는구나. 민준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민준이가 흙 묻은 손을 흔들며 달려와 일기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일기 쓰기 대회 우수상 받았어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던 우리 할아버지예요. 강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민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빠가 친구를 위해 누명을 썼던 일과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준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손주를 꼭 껴안으며 촉촉해진 눈가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단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일기장을 보고 우리 강아지 최고다.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게야. 할아버지, 우리 내일 이거 들고 할아버지 묘소에 가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편 차가운 독방에 갇힌 진호는 복도 끝에 달린 낡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상훈 기사복지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이 올해의 여성 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진호가 TV 화면 속 선영의 단아한 얼굴을 보며 머리를 벽에 찧었습니다. 아니야. 저 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해. 박선영, 네가 뭔데? 나를 여기서 꺼내줘. 꺼내달란 말이야. 옆방 수감자가 철창을 발로 차며 조롱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김진호, 조용히 좀 해. 너희 마누라. 아니, 전 마누라지. 저분은 이제 천사 소리 듣는데 넌 여기서 콩밥이나 먹고 있으니 속 터지겠다. 그치? 진호는 대답도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명예는 이제 선영의 것이 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보낼 어두운 감옥뿐이었습니다. 유라 역시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명처럼 아끼던 명품 백과 보석들은 이미 국세청에 압류되어 먼지만 쌓인 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초췌한 자신을 보며 유라는 뒤늦은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법의 단죄뿐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선영과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선영은 민준이의 우수상 일기장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보세요. 아빠 손주가 이렇게 잘 컸어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예쁜 유리 상자에 담긴 낡은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선영과 강 회장은 아빠의 묘역,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그 폰을 타임캡슐처럼 묻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아빠의 소중한 친구 강 회장님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폰은 여기 아빠 곁에 둘게요. 우리 마음이 언제든 닿을 수 있게.
강 회장이 모자를 벗고 묘비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박 형님 보십시오. 형님이 목숨 걸고 지켜내신 딸이 이제 저렇게 세상을 밝히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형님 대신 제가 끝까지 이 아이와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도 이제 거기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선영이 강 회장을 향해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제 곁에 계셔서 아빠가 더 든든해 하실 거예요. 강 회장이 선영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고맙지, 선영아. 형님과의 약속을 지킬 기회를 줘서 말이야.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꾸나.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성하다. 강 회장이 넉살 좋게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앞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를 따라 민준이와 서윤이가 푸른 들판 위를 나비처럼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뒷모습 위로 마치 아버지의 인자한 음성처럼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선영의 나직한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선영은 묘비를 향해 한 번 더 눈인사를 건넨 뒤 자신을 부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며 하나의 가족으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비바람 속에서 쫓겨나던 선영이 결국 따뜻한 봄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혼자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과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친구의 의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아빠의 낡은 피처폰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선영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냉혹하지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손길이 닿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어둠 끝에 기다리는 희망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